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와 경제 공조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음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 연습에 맞춰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례화 약속에 따른 2차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잠정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중 2차 회의 개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장소만큼 시기도 관건인데 미국 대선과 같은 각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5월 히로시마에 이어 미국에서 새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니 다음엔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을지 연습에 맞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을지 연습과 연계해 한미는 내일부터 11일 동안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돌입합니다. 2019년 이후 축소됐던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이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삼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동맹 관계인 한미 그리고 미일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앞으로는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공 및 식별 표적 접촉 트랙번호 80232 탄도탄 미사일로 판단돼. 한미일 해군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험 가동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각군이 탐지한 발사 위치와 속도, 예상 궤적 등을 한미 미일 간에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은 제한적 내용의 정보만 주고받았는데 이제 3국이 동시에 북한 미사일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리 군은 동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데 해당국의 집중감시, 실포 및 인근 해상의 집중감시 중 이는 일본 정부가 주민 대피령을 신속하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일본 전투기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낙하 장면은 현재 개발 단계와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지난 3월 북한의 화성 17형이 탄두부가 갈라지며 잠깐 불빛을 내고 사라지는 영상을 통해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불만의 표시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일 회담 직후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고 왕이 외교부장은 날선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전투기가 상공을 가로지르고 해군 함정이 대만 해협을 향해 이동합니다. 중국군이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한 뒤 공개한 영상입니다. 我们在联合体系支撑下，立足实景、实案、实战，连续开展联合收反潜、联合封锁、近距反击等科目演练。 실제 중국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탐지됐고 이 중 군용기 27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 부총통의 미국 경유 파라과이 방문에 항의하는 훈련이지만 시점이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라는 점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입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与外部势力勾连挑衅的严重警告。
왕이 외교부장은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일본과 전에 없던 공조체제를 구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기시다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기가 사실상 정해졌다는 의미일 텐데 방류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에 안전모를 착용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확인합니다. 어젯밤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오늘 곧바로 후쿠시마 제1원전 주요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직접 살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この廃炉と福島の復興を進めていくために決して先送りができない課題である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가 방류 설비를 시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오염수 방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현 어민들의 어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중에 방류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레인 22일 관계 강요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단체를 만나 방류를 직접 설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는데 교직원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에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남성.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주먹에 끼는 호신용품으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법원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데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넉 달 전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어제 낮 3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교직원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피해자의 공무상재해를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어제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4년 넘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 A씨는 여러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하려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방어수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도 정신질환을 방치한 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여고생이 실종됐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겠다며 나간 뒤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50cm 키의 단발머리라고 하는데요. 경찰도 수색 중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모양이 집을 나선 것은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김양은 이튿날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일본 여행 다녀왔었고요. 파티쇼 준비하고 바리스타 준비하고 막 이러는 게 참 힘들다 이 정도까지. 경찰은 김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양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은 데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일날 행적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김양은 150cm에 38kg의 마른 체형에 단발머리, 교복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IQ 천재로 소개됐던 백강현 군이 만 10살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 군의 아버지가 자퇴한 이유로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예고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살 나이에 구구단을 19단까지 외웠던 백강현 군. IQ 204의 천재로 평가받았고 10살인 올해에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수학 진도는 수학 1, 수학 2,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 통계까지 마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군은 지난 18일 서울과학고를 한 학기 만에 자퇴했습니다. 백군의 아버지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따돌림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조별과제를 하는 과정에 나이가 많은 반 친구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군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연이 바보 같은 놈 욕설을 하면서 히덕거리면서 애가 진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런 종류의 그런 학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백군의 아버지는 SNS에 학교 폭력 예고글을 올리자 일부 학부모는 백군의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다면서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학고와 교육청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수상 오토바이인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에서 인천으로 미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15시간 동안 300km를 넘게 왔다고 하는데 결국 미입국을 못하게 된 이유가 허망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대원이 제트스키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배기량 약 1800cc의 제트스키는 30대 중국인 A씨가 미입국하기 위해 타고 온 것입니다. 육지에서 한 20km 정도 우랑을 할 수 있는 이제 레저 기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맞지가 않는 배죠. A씨는 지난 16일 아침 7시쯤 망원경과 나침반 그리고 25리터짜리 기름통 5개를 자신의 제트스키에 밧줄로 묶고 중국 산동에서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15시간 동안 300km 넘게 달려온 A씨는 같은 날 저녁 9시 반쯤 인천 크루즈 터미널 부근 갯벌에 걸려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쯤부터 미확인 선박 움직임을 추적하던 군 당국은 선박이 갯벌에 좌초했다며 해경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저녁 10시 반쯤 A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전부터 이 수상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좀 자신이 있으니까 타고 온 걸로. 해경은 A씨가 단독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밀입국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한미연합연습에 자료를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인 워게임 운영업체 직원들에게 연말 정산으로 위장한 악성 메일을 보내 군사정보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차질이 생겼다며 첨부 파일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입니다. 자료를 여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 해킹을 노린 악성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은 지난 2월부터 한미 연합연습에 파견된 워게임 운용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발송됐습니다. 해킹 공격을 발견한 미군이 경찰과 공조수사에 나선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숙희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연말정산을 빙자해 보낸 해킹 메일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북한식 단어 표현도 발견됐습니다. 군 관련 정보가 김숙희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해 원전 도면을 일부 탈취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에 쓰인 IP 대역과 전송 방식은 한수원 해킹 방식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 대역 9자리가 이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군 자료는 유출된 건 없었고요. 정보보안업체 안랩은 북한의 김숙희 측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인 거래소를 사칭한 악성 코드도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입추도 말복도 지났습니다만 무더위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낮은 말할 것도 없이 푹푹 찌고 그 열기는 밤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잠이 들었다가도 깨기를 반복합니다. 동물원 속 동물들도 폭염에 지친 모습이고 도심 속 분수대는 아이들의 물놀이장이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더위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동물원. 코끼리가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맴돌고 곰은 더위에 지친 듯 들어 누웠습니다. 원숭이는 무릉덩이에 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동물들도 더워서 그런지 많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조금씩 보면서 애기가 좋아하니까. 한강공원 물빛광장. 지난 8일 입추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이 종아리 정도의 물속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진짜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기분이라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5도, 강원도 평창 36.5도, 경기 여주는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지만 잠깐 기온이 내려갈 뿐 습한 날씨는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LH가 철근 누락 발표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1건의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648억 원 규모입니다. 전관과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밝혔지만 철근 누락을 스스로 밝히고 전관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전관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재심을 받은 LH 이한준 사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장은 전관과의 고리,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며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발표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총 648억 원 규모의 계약 11건을 해지하고 입찰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용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서 LH에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관 배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퇴직자와 전관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취업 심사제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전관업체 계약 해지와 용역 중단에 따른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 지연 우려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서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LH 개혁과 전관 근절 방안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오는 10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없이 국토부와 LH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꼼수 임원 사태 지적을 받은 LH는 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환전부터 렌터카, 신형 스마트폰 체험까지 이제 모두 편의점에서 가능한 시대입니다. 매출까지 늘어 대형마트를 앞선 지는 오래고 백화점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편의점. 커피 머신과 머그잔이 놓여 있고 와인과 맥주가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되게 카페 같고 새로운 것도 많아서 재밌었고 또 올 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다른 편의점보다는 더 넓어요. 커피숍 같아요. 다른 편의점 핸드폰 볼 수 그리고 게임하는 장소도 없고요. 신기해요.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자동차 렌트도 할 수 있고 반값 택배, 환전, 반려동물 등록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한 곳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려는 소비자들의 최근 성향을 반영해 편의점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편의점에서 고객들이 손쉽게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 변화는 매출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편의점이 16.6%로 대형마트를 앞섰고 백화점을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5만 3천여 개. 골목마다 자리에 있어 친근한 편의점이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였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2개의 이자 약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요. 지난 14일에는 11종의 채권에 대한 거래마저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 약 257조 원에 달합니다. 추진 중인 개발 사업 건수도 3천여 건에 달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좀 크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중국 부동산과 또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됐던 게 전 세계 경제를 흔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었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금융권을 흔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불씨는 금융권으로 옮겨붙은 듯합니다. 그동안 비구이 위안에 자금을 조달해오던 신탁회사들이 있겠죠. 특히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을 시작으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룽국제신탁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자산액이 1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디폴트 위기 이후 수십 개 투자 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 188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유 부동산 업체인 위안양도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요. 중국 3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는 등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부채 구조 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정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 경기 상황을 좀 보면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위기가 지금 금융권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나서면 수습이 가능할 정도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 금융은 좀 자제를 해왔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가장 관심은 우리 경제죠. 우리도 지금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까? 네, 증시나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아직 높은 상황이죠. 우리 입장에선 하반기 수출 부문에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는데 만약 중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 대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돈을 쓰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중국의 위안화와 또 원화가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 경제 상황반이 설치가 됐고요.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국은행,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해서 24시간 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는 부동산 위기로 또 미국에서는 고금리로 우리 경제를 양쪽에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연일 공습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한가로운 주말 오전 러시아가 도심에 미사일을 퍼부은 모습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6살 소녀를 포함해 150명 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번 영상을 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한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바로 뒤 건물로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위에서 유리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토요일 대낮에 가까운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도심 광장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 기습 공격에 6살 소녀를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5명은 어린이였고 교회를 다녀오던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Тому що крики були, багато загиблих було, поранених, швидкі, і це жах, просто жах. Тому зараз допомагаю прибирати. 유엔은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І це в свято Преображення Господнього, православне свято.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부 기차역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들어 5명이 다쳤으며 앞서 모스크바와 서북부 군용 비행장에도 드론 공습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청문회를 마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워낙 커 이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언론장악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벌였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언론 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한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후보자 아들의 학폭은 결국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 아닌 방송 정상화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방송 장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실은 사흘의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 500여 명이 모여 대의원제 무력화를 포함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엔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상황을 감안한 이른바 플랜 B를 두고 개파 간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혁신안을 이행하라! 혁신안 관철을 위해 친이재명 성향의 원외 인사 500여 명이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친명계 당지부도 행사에 참석해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혁신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강성 당원이 많은 친명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원 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도 친명계 최고위원까지 당원 설득에 나선 겁니다.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 1인 1표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혁신의 미완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구속을 가정한 플랜 B도 거론되고 있는데 구속을 검찰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한 채 이른바 옥중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친명계가 당내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경료도 못 받고 떠난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논란만 낳고 50일 만에 조기 종료됐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격려도 없었습니까? 네, 그 김은경 혁신위는 인적 구성 때부터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지적이 일만큼 편향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는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 활동이 끝난 뒤에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한마디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김은경 위원장에게 따로 위로의 말을 전했을 수도, 위로나 격려의 말을 전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요, 이 대표에게 뭐 별도로 따로 격려의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이 김 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옹호해 왔고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제도적 어떤 쇄신 과제, 혁신 과제하고는 그 사법 리스크하고는 무관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혁신안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대의원 재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 공천에 페널티죠. 한마디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의 한 표와 가치가 같아진다면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강성 권리당원이 많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명계는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개딸들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 거라고 보시죠?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제안이었는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내 분란이 커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본업이 교수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그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12일이죠. 그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총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내 과목 강의 잡았습니다. 강의 제목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혁신위 활동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부정적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해당 그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의 글입니다. 뭐 혁신이가 아니라 태보이다. 학교 망신 다 시킨다. 부끄러운 동문이네요라는 이런 비판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격려도 못 받고 떠난 김은경 혁신에 대한 느낌표는 정치권 외주도 신중히로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외주라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 부분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외부인을 데려다가 혁신과 개혁을 하곤 합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카드였는데 이 김 위원장의 발언과 혁신안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부담만 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의 또 다른 장기술입니다. 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당 대변인 할 때 잔기술 발언을 해서 사태를 키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다른 잔기술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장기술이라는 건요. 이 과거 자신이 틀린 내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사과하기보다는 이걸로 휘화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는데요. 이 김 의원은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있고 녹취 등 근거를 갖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이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검은 뿔테를 쓴 깡패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민사소송으로 10억 원을 걸었는데 왜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장관이 힘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빨리 할 수 있게 법무부 장관이 힘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은 법무부가 아닌 법원에서 소송 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죠. 이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걸 뻔히 아는데 이 개입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앞서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송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뉴스야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소송에서 질 경우에 1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질문에 그럴 일이 없다. 뭐 100% 이긴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김 의원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보다는 아마 그 조건부 유감 표명이 맞을 겁니다. 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요. 그때 당시 목격자죠. 목격자 이 첼리스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취재진들 앞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의 또 다른 장기술에 대한 느낌표는 자충수된 장기술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죠.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수차례 거론해 비판을 산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잦은 구설로 당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이 적지 않았죠. 김 의원 스스로의 표현대로 이런 장기술이 지금은 자충수가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47억 아시안인들의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메달이 480여 개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위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민혁 기자가 항저우의 별을 꿈꾸는 선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천적 천위페이를 꺾고 표유하는 안세영. 빈틈없는 수비에 공격력까지 장착해 이젠 적수가 없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11번 중 금메달 7개를 휩쓸면서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1회전 탈락의 수모를 서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두가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배드민턴 대표팀은 안세영을 앞세워 항저우에서 최대 금메달 3개를 노립니다. 여자 단식, 여자 복식, 그리고 남자 복식 다 나올 수 있는 메달 박스이기 때문에 귀여운 기합 소리로 국민 삐약이가 된 신유빈. 2004년생, 19살 나이로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이 됐습니다. 최근엔 2번 연속 국제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단식뿐 아니라 전지희와 함께 뛰는 여자 복식, 임종훈과 짝을 이룬 혼합 복식의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탁구 영재 출신이지만 요즘 하루 훈련량은 8시간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수영 황선우는 한국인 최초로 2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을 땄습니다. 주종목 200m는 특히나 자신이 넘칩니다. 제 베스트 기록을 깨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내친 김에 100m와 800m 개영까지 3관왕을 노리는데 개최국 중국의 라이벌 판잘라와 곳곳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엄청난 성장세가 당연히 견제되지만 그래도 같은 나이대 같은 종목 선수로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 2m 36의 한국 기록을 보유한 스마일 점퍼 우상현. 항저우에선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바르신과 양보 없는 재대결을 펼칩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 체지방률을 3%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맨날 먹방 보면서 잠들거든요. 이 정도 내가 참았으면은 나한테 금메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항저우의 별이 될 태극전사들. 금빛 영광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오후부터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곳곳으로 빗줄기가 거셀 수 있겠고 강원과 영남 내륙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전망됩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또 한 번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며 안개가 짙겠고요. 내륙에서도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1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